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마음 홀가분하게 이런저런 상황을 여유롭게 즐기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조금 이따가 우리 한번 이 얘기를 잘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출연하신 최고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계환 의원님, 전남 여수시 을 국회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요즘 맹활약 중입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강수영 변호사님. 네. 오늘 오전에 저하고 방송하시면서 예. 오전에도 하셨군요. 예, 오전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재판 말이 되냐, 서울고법 빨리빨리 이거 연기해야 된다. 강수영 변호사님이 오늘 연기할 수 있다, 발표할 수 있다 얘기하셨고. 그렇게 또 저런 수단이. 신기가 있으시네. 그거밖에 없어. 12일까지인데 민주당에서 12일까지 대답하라 그랬는데 좀 버티다 하지 않겠냐. 근데 강수영 변호사가 맞췄어요. 훌륭해요, 진짜. 쫄렸나 봐요, 법원이. 예. 왜냐면은 연휴 끝나자마자 사실 오늘이 처음이었는데 오전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나 봅니다. 그 법원 내부 분위기가.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예, 법원 내부 분위기는 결국 국민의 그 분노와 불안을 엄청나게 증폭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고스란히 좀 뭐랄까 의로운 그 판사들이나 그 재판 관계자들이 대법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고등법원에 이제 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는가. 결국 그 국민이 만들어낸 재판 연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대선 뒤인 6월 18일 오전으로 이 재판을 미룬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고요. 이게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거 선거에 법원이 개입하는 거다.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외에도 대장동 재판도 서부지법에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다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또 연기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공보관 풀을 받고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법을 매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연기했다라고만 그냥 드라이하게 해도 되는데 연기한 이유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건데, 하나가 선거운동을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핵심인데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은 오늘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조의대 난이다, 사법 쿠데타다 이런 표현들 쓰는데 이 고등법원의 풀에도 그런 맥락들이 좀 담겨 있었다 이런 생각 들었고, 오늘 하루가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질어질한 날입니다. 그렇죠, 어지럽죠.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온 날인데,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희 한겨레 TV에서 시사 방송 이제 대본 쓰는 동기 기자가 대본을 쓰고 있는데, 니네는 이제 내일부터 뭘로 먹고 사냐, 오늘 다 일들이 끝나버렸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어지럽게 펼쳐진 날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난 다음에 곧바로 기록 받자마자 두 곳의 재판 지역으로 인편으로 송달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왜 5월 15일로 한창인 날로 이 날을 박아버렸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국민 무슨 몰카하는 것도 아니고 왜 놀래켜? 왜 도대체 이렇게 할 거면? 처음에는 이제 대법원에 의도에 따를 심사가 아무래도 상급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다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완전히 대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뜨거했겠죠. 그리고 이 명백한 선거 개입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사법부의 몇몇 재판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결정해야 될 대통령을 국민의 주권을 침탈해 가면서 선거에 개입하니까 국민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부들, 부장판사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이제 가세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비판하고, 지금 사실상 지금 대법원장의 사퇴
까지도 지금 뭡니까 전국 법관회의 네, 여기 소집까지 법관회의. 요청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 있는 워딩 중에 제가 주목한 네, 거는요. 읽어주세요, 좀.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번에 기일 연기를 하면서 법원 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법원 내 외부, 법원 내, 법원 내에 어떤 간섭이나 영향이 있었나 보죠. 이제껏. 서울 고발 형사 7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네.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후로 변경했다. 그럴 거면 15일로 안 잡았어야지 처음부터. 법원 내외부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외부는 우린데 외부는 우리. 내외부는 우린데 내부라 그러면은 네. 대법원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러겠죠.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제 그랬으면 앞으로도 집행관에 뭐, 네. 그 송달 그걸 강제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네. 우리가 진짜 짚어야 될 게 우리가 하도 이제 검찰의 소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검찰의 조직 문화가 법원에도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법적으로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 판사에게 재판부에게 야 기일 빨리 지정해 이거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그럴 수가 없어.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네. 이거 지금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아이고 이제 사법 리스크 다 털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고 대법원장이 왜 이런 짓을 했으며 서울고등이 왜 애초에 이렇게 기일을 무리하게 잡았는지를 철저하게 캐야 됩니다. 네. 절대 그대로 넘길 일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법원 내 외부에서 이거야말로 법원 내부인데요.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 이 무슨 짓이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든 저를 천대엽 대법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가지고 신상의 용태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심대한 침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지원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해야 한다는 건의를 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보세요 이러면서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추궁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신변 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재고해달라. 판결에 당 부당 즉 옳고 그름은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니네가 자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판결할지 선거운동 전에 판결할지 대법관들의 판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자인을 한 겁니다. 사실은 선거운동 전에 판결하려고 자기네들이 이제 미리 뭔가 모종의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대법관님들의 심중을 나는 모른다. 난 안 들어갔다. 난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전대엽 대법관이죠. 그러니까 눌러서 얘기한 거고 그 기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 자체가 의지죠. 그게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다만 이제 그 판결에서 이게 사법 카르텔이 만만치 않구나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느낀 이유는 그게 이제 10대2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상하다는 10대2가 거죠. 났고 그러니까 10대2가 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대법관을 다 대통령 임명하는 거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대법이 뭐 사회적인 건에 대해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때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대법 판단이 굉장히 전향적이라서 국민들이 주목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이전의 사건들에서 한 번도 대법관의 임명 과정이나 구조나 절차에 대해서 큰 관심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네네네. 이번 사건을 토대로 그게 됐고 그 얘기가 저는 근본적인 위기감을 불러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쨌든 30일 후에 28일 후에 선거가 열리면 이 법관을 임명하는 제도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뭐 지금 대법관을 탄핵하는 게 무리하다 아니다 뭐 논쟁들이 있지만 그 정도의 제도 개혁은 사실 용인이 되는 상황까지 대법이 스스로 자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의 위기감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저희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 검사들의 내부망에 글들이 올라오는 거는 기사가 많이 돼서 이제 보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판사들은
어지간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중한 집단인데 이 판사들이 올라온 글들의 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되묻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글들이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 내부에서. 사실 옛날 같으면 쟤 왜 저래? 튀려고 그러나? 정치하려고 그러나? 남사스럽게 왜 저런 글을 올려? 이랬을 글들인데 그게 판사 사회 내부에 반향을 일으켰다는 건 그 대법 판결을 바라보는 거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시기적으로나 내용 뭐 절차적으로나 이 부분에서 정치적이었다. 이거 선거 개입한 거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고법이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중앙 오히려 10대2 판결이 오히려 그 정치 판결이다. 이걸 국민의 그 분노를 더 자아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압도적 다수가 10대2로 이겼으면은 국민이 당연히 수긍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정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천원이 그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한 몸뚱이처럼 움직였구나. 이게 국민들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네. 사법 쿠데타구나.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심지어는 사법 내란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데 네. 아니면 3차 내란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연수원 30일기 김주옥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글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분이 오늘 오전에 이제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글을 올렸는데요. 소제목 중에 하나가 1번 이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라.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조희대가 사법부에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모험을 한 것이다. 정확하게 분석한 거죠.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게다가 부산지방법원의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 29기인데요. 이분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 아무런 입장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다. 이러면서 정말 직접적으로 저격을 했고요. 청주지방법원의 송경근 부장판사 그리고 또 부산지방법원의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이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엔 정말 법원이 잘못한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이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굉장히 큰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어요.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왜 아직 그러냐면 선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민주 시민들이 법원을 비판하는 이유가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화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수 언론도 그렇고 지금 국힘 쪽에서도 지금 프레임 잡고 있는 게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판결 내리니까 발작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 잡잖아요. 지금 그 프레임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인식이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판사들도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절차, 재판의 지휘, 진행 자체가 편파성이 있고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반한 거죠. 네, 그리고 법원에 무슨 뭐 판사들이 성역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부당하게 절차 진행하고 다른 판사의 판단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래가지고 싹 다 법관들 100여 명 조사하고 기소한 사람 누구예요? 윤석열 아닙니까? 양선태 대법원장도 구속되고 조사받았어. 그도 나오시면서 많이 생각했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가 또 생각했대. 무슨 거기에 성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왜 굳이 양승태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법관 얘기도 한 명 더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나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지금 이제 요새 국민의힘 경선이나 이런 데서 유행하는 말이 기획자가 누구냐, 보이는 손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시나리오 속에 있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을 그게 이제 말하자면 대법원의 기일 지정이나 이런 거에서 정적 편향으로 드러났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헌법 84조가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가 또 좀 궁금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재판을 정지시킨다라는 개정을 낸다는 건데요. 이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의원님? 지금 헌법 제84조가 그 형사상의 그 소추, 소는 이제 그 공소제기, 그다음에 추는 재판의 진행, 즉 재판의 심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미 헌법 84조에서는 그게 권리로서 사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보완해서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 그런 취지지 헌법에 반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헌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법률을 개정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와 아울러서 함께 파기환 성심재판부가 이제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넘기면서 좀 진정이 되나 했더니 지금 산 넘어 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전국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지금 소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은 되고 있지만은 사실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법하고 별개로 우리 법원이 공식적 입장을 내야 된다. 이 헌법 해석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너무 답답한 게요. 이 논의가. 저도 법학과 출신이니까 이걸 명확하게 저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자 소추라는 것이 재판이 포함 안 되고 오로지 기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수설입니다. 학계에서는. 오로지 소추는 기소만 의미한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더라도요. 제 말 한번 들어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목을 조르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목 조르면 안 돼요. 목 조르면 일을 못하니까. 근데 이미 옛날부터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돼요. 그럼 이걸 적용하면 자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을 새롭게 기소 못하는 건 너무 상식적인데 옛날에 이미 기소를 해가지고 공소가 유지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의 취지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재판을 정지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 헌법을 가르친 사람이 요즘에 언론에 뭐 맨날 나오는 교수들이요. 고대 교수들 뭐 장영수 교수, 차진아 교수 뭐 김선택 교수님 전부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이분들한테 물어보던데 교수님들 나왔고 인터뷰해봐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이게 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요? 불소추 특권을 주는 이유가 대통령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재판 들락날락 하면 되겠느냐? 안 돼. 그 다음에 국가적 신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원수인데 이 사람 자꾸 기소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퇴직 후에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기소가 돼 있던 상태래. 풀어야지 그러면. 트럼프도 공소 취소했잖아요. 특검이.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 저는 너무 대단한데요.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 통과가 돼도 헌법소원을 가져가는 계획인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뭐 어떤 시나리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내심에 있겠지만 그게 이제 좌절됐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계속 논쟁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초반에 결국엔 이 문제도 제가 볼 때 임기 시작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당연히 끌어갈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또 대비책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는요, 이런 종류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5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5월 13일 날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기일이 있고 5월 15일 날 원래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 성심 재판이 있었고 5월 20일 위증교사 관련 공판기일이 잡혀있고 5월 27일 날 대장동 의혹 공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이용 재판 준비기일 등등이 잡혀있었고요. 6월 3일 날 위증교사 결심 공판, 물론 이제 이거는 이 선거 날이 정해지기 전에 나온 날이라서, 그리고 또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당연히 이제 없어질 날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재판 일정이 짜여져 있던 사람이다. 과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얘기고요. 여기 대해서 요거 하나만 제가 좀 지적하고 갈게요. 노향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제
이 대법원의 행태를 매우 비난하면서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이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분이 그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수견 대법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에 노동법률사무소요. 그 시절에 의뢰인으로 온 거예요. 이수견 대법관이 해고 노동자로서.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에 해고 노동자를 만났던 이수견 대법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회사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 그 사람 지금 어디 갔냐. 그런 사람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낼 수가 있었냐. 그냥 다수 의견만 낸 것도 아니고 이분은 아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냈잖아요. 그 5명의 대법관들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20대 그 해고 노동자는 어디 가는 건지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군요. 그러신 분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참으로 서글픈 일이죠. 네. 예. 저는 저희가 기사 쓰거나 뭐 방송 나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누가 이재명 후보한테 죄지라고 했냐, 죄 지으니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댓글이 꼭 달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취재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온 거냐.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정적이었던 사람을 사법적으로 날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법으로 끌고 가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어라는 판단하에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본류가 뭡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비리 수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백현동 갔다가 성남우리원 갔다가 정말 성남 난리 FC 났죠. 갔다가 해서 네. 결국엔 이게 그 끄트머리 어딘가쯤에 있는 그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네 이렇게 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치. 그 검사 독재라고 민주당은 표현하는 그 검사들이 했던 정치가 뭐냐면 이게 결국엔 우리가 수사로 전환시키고 수사에서 기소하면 재판부에서 유죄 나오면 10개를 하든 15개를 하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 의 흐름으로 해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제동이 걸렸다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 하나만 갖고 뭐 정치가 사법화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과제로 남는 거예요. 네, 정치의 사법화에서 이번에 이제 대법원의 사법의 정치화까지 정말 이재명 대표를 그야말로 사냥하기 위한 거의 인디언 기우제식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왔고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1단이 이제 공직선거법 그 마지막 단에 있던 사건이 그 10년 전에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그 10년 전의 기억을 이제 되살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묻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대해서 유죄를 더 씌우려고 했고 거기에 2심에서 재판부에서 그 유죄의 이제 무죄의 근거가 확실하게 딱 규명을 해줌으로써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네. 사진을 크롭해서 조작한 거라 그랬는데 왜 골프 친 걸로 왜곡을 하면 사실 왜곡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장동 허위 공문들을 보내서 압박한 걸 주관적으로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죄를 물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가지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합해서 이어가지고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내일 제가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주최 토론에 제가 가는데 예.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재판 정지 쪽으로 자꾸 가시면 안 되고요. 예. 검찰이 지금 기소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예, 검사가 말아가지고 검찰이 지금 뚫뚫뚫 말아서 이렇게 이 판을 만들어놨으면 검사가 결자 해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검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취지에 따라서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근데 이놈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지들 잘났다고 계속 기소를 유지한다? 헌법 84조 위반 바로 검사를 타내고 날려야 됩니다. 검사를 응징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법원 재판 멈춰주세요. 이쪽으로 소극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네. 네, 그 이재명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전개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응분의 법적 조치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두균 부장이나 송경근 부장판사 또 그리고 이 김주옥 부장판사, 노행남 부장판사 등등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사법부가 자꾸 정치에 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면에 의정부 지방법원의 남준우 부장판사는 그 반대 의견을 또 냈습니다.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서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 조치,
그리고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판사들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중대한 결론을 번갯불에 콩볶아 내듯이 낸 것이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근데 확실히 이제 이 말이 조금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 뭘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당연히 네. 지금 절차상에 이 헌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 2부로 넘겼었던가요? 2부 넘기자마자 2시간 만에 그걸 회수하고, 그러니까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 직권으로 회수를 하는 것은 심각한 대법원 내규에 벗어나는 위반하는 것이고, 이건 헌법사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법관들 10명의 그 동의 과정이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100만인이 국민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로그 기록. 네. 도대체 이 재판 기록을 제대로 봤냐? 보고 나서 심판을 했느냐. 거의 근데 지금 현재 좀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아예 로그조차 안 했다는 걸로 네. 지금 판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이거 개탄스러워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졸속 판결로 제1야당의 거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다는, 이건 사실 엄격하게 따지자면은 제2의 내란 행위입니다. 로그 기록도 없었답니까?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데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자료를 읽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하나 진짜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게, 청문회에 가서 꼭 물어봐야 될 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래 소부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법원장이니까. 소부에 없었어요. 네. 그럼 처음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됐을 때 소부에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는 기록을 봐서는 안 원래 돼요. 기록 보면 안 돼요. 네, 기록 보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소부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됐단 말이에요. 그 기간 상간에 한 몇 주 됐을 거예요. 그 몇 주 사이에 기록을 봤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기록을 보고 선판단 다 내리고 이건 전화 합의체로 땡겨. 저는 선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봤다고 다 써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뭐냐면 대법원으로 판결문에 나와요. 네, 대법원에 올라온 거 우리 판사들이 다 봤다 이래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가배당 상태거든요. 배당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배당되면 배당된 그 부에서 읽고 자기네끼리 의논을 해서 이건 우리 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다 결정해가지고 전압으로 넘기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내 사건도 아닌데 막 자기네가 끌어당겨서 막 읽고 서로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봐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록을 보고 서로 논의했니? 니네는 왜 우리를 의심하니?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대법원장이니까 볼 수도 있지 누가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옳지 않습니다. 절대. 큰일 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 남부지법원의 법원장이 저 밑에 있는 판사 막 단독이 누가 보는데 그거 내가 좀 보자. 자기 사건도 아닌데. 큰일 나. 우리가 내가 계속 지적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그게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 윤석열이 수사했던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거요. 아니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그거 되게 부적절하고 옳지 않은 거고, 그게 바로 탄핵 사유예요. 그것도 벌써.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소부의 권리를 침해해서 일방적으로 소부의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끌어당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당기면서 또 자기가 다 봤다. 그렇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이상하고 이거 도대체 큰 손이 있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 이병철 변호사님 주장은 그 뒤에 김앤장 출신의 서석호 변호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개 변호사가 이 대법원장과 이 대법관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14일 날 청문회 때 이 서석호 변호사를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황당스러운 건 그 서석호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확인할 때 서석호 변호사의 변호인으로 또 그 이병철 변호사님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근데 이게 노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의뢰인 사건 중에 대법원 올라가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대법원 올라가 있는데 대법관하고 다이렉트로 내가 전화를 하고 싶고 이야기 좀 하고 싶고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연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서석호 변호사 같은 사람이 뭐 79학번 서울대법대 이래서 윤석열하고 친구고 어쩌고 저쩌고 뭐 대법관하고도 알고,
그래가지고 뭐 대법관하고 연결시켜주고 내가 메신저 해주고 이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 연결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김현장이 관여했지 소속구 변호사 관여했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사실은 관여 안 했어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전해달라길래 뭐 말만 전달해줬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저는 이거 당연히 청문회 나와서 아니 그냥 메신저 역할만 해도 문제예요. 문제죠. 그거 뭐 별거 아니다. 뭐 친하니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랄까 이게. 아니 게다가 요즘에 김현장 출신들이 얼마나 법원에 많이 가는 줄 압니까? 후관이오라고. 정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대법원장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대통령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분이 2023년에 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으로 또 취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이지 않는 뭐 손처럼 그 상황을 핸들링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단순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 이제 이쪽에 좀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금 의심이 들고 있는데 그조차도 지금 윤석열과 조희대 메신저라면은 이건 사실은 크나큰 그 음모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어쨌든 뭐 오얏 나무 아래서 가끔 매지 마라라는 말이 있듯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만드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다. 이분이 한덕수 후보도 김현장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한덕수 후보가 본인 다 말로는 연결된다는 12.3 이후에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뭔가의 의중을 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중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얘기를 해줬을까? 소통의 창구의 역할을 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왜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나섰나 네. 사실 그게 되게 이상했는데 나는 윤석열 씨하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어요. 그럼 그 매개체가 도대체 누가 있냐? 같은 근데 김현장. 지금 한덕수의 뒤에는 사실 윤석열이 밀고 있다. 이게 지금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쌍권총이 자리하고 있다. 이게 지금 다 지금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당권을 놓고 사실 자기들도 알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면은 차기 당권 이걸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결국 가장 요리하기 쉬운 사람이 이제 한덕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한덕수를 후보로 세워내야지 본인들이 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한 분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다들 말씀 아니 안 그때 하시네. 지기현 부장판사 지금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 네. 내란 사건들 다 자기가 전담해서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구속 취소했으니까 너는 탄핵당해야 돼. 지금 이 빌드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재판 진행 도중에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검사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전부 다 시민들도 그렇고 이 재판에서 조그마한 어떤 불공정과 특혜라도 있으면 다 핀셋처럼 잡아내가지고 집중 공격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재판했다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기현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법원을 탄핵해야 된다는 논문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아니 윤석열은 암만 1심 2심 처벌해도 대법원에서 이거 무죄하겠는데 혹은 공소기각 하겠는데 의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세력의 카르텔의 마지막 종착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해방. 네. 이걸 용납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야죠. 좋습니다.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면 답이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기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참 넉비공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 좀 가볍게 판단했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 그 뒤에는 조이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가 지금 여유 있게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음대로 지금 본인이 만날 것, 소통할 것 다 지금 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기현 여기는 오히려 지금 내란 사건인데도 네. 한 달에 4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조금 연기가 되긴 했지만은 그전에는 막 세상에 엄청 많이 선거 했어요. 기간인데도 지금 4-5번씩의 재판을 배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과거 박근혜 그 국정농단 때는 일주일에 4번이었습니다. 국정농단보다 훨씬 무거운 내란죄를 범했는데도 한 달에 4번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 이미 특혜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구속 취소 이것도 엄청난 특혜고 이것도 사실상의 내란 행위에 가까운 특혜를 지금 베풀었는데 저는 이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아까 핀셋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데 정말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필요한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뭐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불소추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혐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위법을 저질렀을 것 같은 거. 근데 지금 다 어쨌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면 다른 건들에 대한 빠른 소추로 해서 다시 구속을 시키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바람이 분단님께서 아니 지기현 부장은 계속해서 그 내란 혐의자들에 대해서 비공개 재판 하던데 어떻게 잘못을 우리가 찾아냅니까? 이런 얘기하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공개 강성원 재판해야 됩니다. 네, 강성원님, 해피님, 하얀독수리님 지기현 탄핵해야 됩니다. 왜 냅둡니까? 이런 얘기하셨고 장도래 선고님도 비공개 재판 너무 이상한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보고 노영이 변호사지 말고 판사해라 이런 얘기는 갑자기 나오는데 유로파님 네, 무슨 취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노 변호사님은 더 큰일 나셔야 열심히 됩니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한덕수 뭐 후보라고 합시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좀 전에 달개비 식당에서 6시에 단일화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뭐 한 거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1시간 좀 넘게. 1시간 15분 정도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한덕수 후보 측은 한덕수 후보 그냥 가버렸고 김문수 후보는 직접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제 상황 설명을 했는데 핵심을 요약하면 뭐 진전한 합의된 게 없다. 내용을 없다. 얘기할 게 없다. 4시 반에 이미 기자회견 한 게 자기 입장의 전부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뒤에 좀 강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왜 나왔는지. 이분은 11일 날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 무조건 안 한다고 한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로치고 그게 숨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을 누가 끌어낸 거냐. 뭐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쨌든 11일 전에 단일화를 하려면 다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제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뭐 오늘 신문들이 제목을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단일화는 결렬이 된 거고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이분이 사퇴하면 자동 단일화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은 그러니까 문수편이다. 어때 김문수 맛이에요? 이게 바로 김문수야. 진짜 매운맛이네. 사실상 이제 더 이상은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가 김덕수로 네. 신의 한 수를 던진 것 같아요. 이건 꼼짝 못할 한 수를 던졌어요. 못 당하겠는데요, 한덕수 씨는. 못 당할 것 같습니다. 예. 저 야전에서 구르던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게다가 그 참모들 다 똑같이 그렇게 정말 힘들게 온 참모들도 지금 10년 넘게 야인 생활하면서 아주 배고팠던 그냥 사람들이거든요. 날카로워져 있잖아요. 여기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명진, 김재원, 아유 그리고 그냥 오늘 굉장히 기자들의 주목을 끌었던 거는 6시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시작을 하자마자 김재원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 서갖고 내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선대위원장 만나서 내일부터 선거 절차 다시 개시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거 완전히 핵폭탄급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후에 둘이 회동을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회동 결렬될 게 뻔하다 하면서. 회동 결과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해명까지 나왔거든요. 아주 난리가 났고 황우여 선대위원장은 나한테 모종에 뭐를 하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안 한다고 했다. 이게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 김재원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종의 기획이 있었던 건 맞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황우여 선대위원장이 해명을 해버리니까 신동국 대변인이 뭐라고 해명을 해야 됐냐면 어차피 단일화가 되면 TV 토론도 하고 되니까 그 준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김재원 핵폭탄 얘기 한번 들어보죠.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곧바로 선거
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내일은 후보자 토론 그리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후보를 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게다가 더 황당한 거는 어제 그 국민의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결선에서 자기가 이제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어디 지방 지역 그러니까 인천인가 어딘가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와서 후보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홍대 입구인가 어디 쪽으로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스튜디오에 가봤더니 바로 옆칸에서 옆방에서 똑같은 포즈로 한덕수 씨가 사진을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후보가 교체될 경우에 그 뒷배경 다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그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어서 매우 황당스러웠대 자기네들은. 그러니까요. 그 딱 맥락이 이제 네. 또 발작 버튼 누른 게 하나 더 있는 게 어제 의총에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의원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1일이 지나가지고도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후보로 만약에 등록을 해버리면은 선거비 500억 가까이가 나가는데 그렇지. 우리가 그 500억 대줬다가는 한 푼도 보전 못 받는다. 이건 우리 당 파산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한덕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아예 후보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 이게. 이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자판을 깔아놓고 한독수를 콜했는데 김문수가 쉽게 봤던 김문수 후보가 안 넘어오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꼬여버린 거고 이 상황은 결국은 시간은 1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시간은 김문수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저 배짱과 용기 결단력 가지고는 절대 후보 출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국이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까지 내버렸습니다. 네. 이제 본인들은 할 거 다 하고 아주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상황에 지금 돼버렸어요. 오늘로서 사실상 네, 끝난 거네요. 정치력은 상실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남은 건 김문수의 처분이 남은 건데 지금 보면 김문수의 처분? 네. 무서워. 네, 김문수 후보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 만나서 왜냐하면 근데 뭐 현역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김문수 후보가 물러날래도 물러날 명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절차적 정당성을 자기가 밟아서 여기까지 왔고 근데 자기가 여기서 갑자기 두 번째 그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한덕수와 비교가 안 되고 두 번째 근데 한덕수가 나가면 압도적이야. 그러면 그러면 양보할 수 있다.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내가 여러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당신의 지지율이 높으니 해봅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뭐 구체적인 숫자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의 동률로 이제 붙었어요. 게다가 어떤 데는 김문수 후보가 또 역전된 게 나와요. 공정 여론조사 공정을 전 거기 별로 안 믿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추세적으로 보면 김문수가 어쨌든 108석을 가진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김문수 후보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민 2020년입니까? 21년부터 국민의힘 선거에 판을 짜온 명태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지난번 단일화를 참고하면 국민의힘이 답이 있을 거다. 그 단일화가 결국 뭡니까? 공당의 후보로 뽑히는 오세훈이 안철수를 이기는 방법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으로 보나 그 다음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지지율의 추세로 보나 사실 물러날 이유가 없는 판이 된 거죠. 그러다가 지금 경인일보에서 희한한 단독이 하나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김문수가 한덕수와의 회동에서 공동 정부를 제안할 것이다. 그거 오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오전에 이제 지금 3시 뭐 56분 발로 이제 뭐 수정 기사인데 명분을 주기 위한 만들기 연합. 위한 거죠. 예우 있게 내보내겠다. 원래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함정이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가 대통령이고 한덕수가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야. 서로 원래 총리직을 제안하면서 너 물러나라. 김문수가 제안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랬을 갔죠. 거라고 얘기 나왔죠. 자, 진짜 무슨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씨 오늘 결국 일 냈어요. 난 내 돈을 절대 안 쓰겠다. 만약에 단일화 안 되면 나 안 나간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습니다.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하였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 말을 아까 6시 만나기 직전에 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는 겁니까? 저 타임에. 저 타이밍이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주 잘못한 것이고
미리 항복 선언을 먼저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김문수한테 항복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 의도는 그게 그 그렇다기보다는 압박이 될지 아는데 천만의 말씀. 자기 의도는 압박이 없겠죠. 네. 그러면 네. 한덕수 지지자들 이 김문수 나쁜 놈아 이러기를 바랐던 것 같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말 바보 같은 게 단일화 실패하면 자기는 11일날 사퇴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김문수 쪽 사람들은 땡큐 좋아 전부 나가 지금 당권 장악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 다 나가주네. 오케이 우리 버텨 누워. 네.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러면 이 소위 쌍권총으로 불리우는 이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은 왜 그렇게 김문수를 밀어내고 한덕수 옹만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당권 때문에? 당권 때문에 그러겠죠. 당연히 당권 네, 때문에 당권 그렇죠. 때문에 그러겠죠. 당권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약간 그러니까 그 회로 설계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문수냐 한덕수냐가 당권파 입장에서 똑같은 후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대선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간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비례 체제로 계속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김문수와 한덕수를 등가에 놓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우리 후보에게 예우를 하면서 그래도 단일화하면 우리가 유리할 겁니다라고 감언이설을 하면서 갔어야 되는 건데 감언이설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면서 갔어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인간적인 네. 예의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저는 어디서 어긋났다라고 보냐면 그 애초에 김문수 후보가 부상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를. 근데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갑자기 1위 후보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해설하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게 윤심을 얻고 이렇게 된 건가 보네 라는 어떤 그 보수 언론의 기사에 저는 이 쌍권이 약간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적인 합의를 안 한 거예요. 저기도 어차피 윤심, 우리도 어차피 윤심이니까 그냥 이심 전심으로 가면 양 먹었지. 우리 말을 들어주겠지.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후보가 되면 더 잘 아시지만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김재원, 차명진 이런 사람들이 끼면 아니 김재원 비서실장이 보기에 권성동이나 내가 위 아닌가 권성동보다 정치적 체급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그때 눈빛으로 말씀드린 거 그거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통할 수가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저쪽에서 애초부터 선거의 전략상 반명 빅텐트를 치겠다. 이 전략을 세웠는데 그 전략의 일환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내부 경선을 거쳐서 이제 한덕수하고 단일화하면서 텐트의 폭을 키우겠다. 원래는 이런 수순이었는데 이게 다 꼬여버린 거죠. 오히려 근데 전략적으로 반명 빅텐트를 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도과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도를 했고 그 시기가 견고하다 보니까 김문수를 어떻게든 포섭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고 김문수 후보 또한 본인이 바보가 아니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놀이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판단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모든 당권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왔는데 왜 자기가 거기서 양보를 합니까? 게다가 하이에나 같은 김재원 같은 사람 일생의 소원이 뭡니까? 대구시장 아닙니까? 대구시장 공천 받으려면 당권을 딱 쥐고 있어야 되고 당권만 가 있으면 대구시장 공천받아 딱 되는데 지금 뭐 코앞에 있는데 만다 놓치냐고.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칠 사람들이 아니죠. 가장 예리한 분석입니다. 정말 사투리가 아주 찰집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또 망신당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랑 손잡았다가 지금 아주 망신살이 뻗쳤는데요. 이분이 당할 망신이 아직 남아있어요. 김경수 전 지사까지 아무리 궁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 지금 하고 나섰고요. 오영훈 제주지사 원래 이낙연 캠프 핵심 멤버였잖아요. 비서실장이었죠. 네, 이분도 내란 세력과 연대를 꿈꾸는 이낙연 고문의 셈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한덕수랑 저러고 있느냐 이런 얘기 지금 했습니다. 12.3 내란 두둔에 이어서 내란 연대는 어떤 이유로든 국민과 역사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저는 한덕수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한덕수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힘입어 정치를 하려면 2005년에 출마하셨어야 돼요. 네. 20년 전인데 지금 2025년이에요. 2025년에 이낙연 손학규를 만나는 게 무슨 정치적으로 그 보탬이 됩니까? 그게 그렇죠. 나중에 경로당에서 만나시면 되는 사이지. 근데 그게 하나 있고 오늘 협상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저 양반이 자기가 무슨 통상 전문가고 협상 전문가고 하는데 저 양반이 트럼프랑 협상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한국말로 하는 협상도 이렇게 못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오늘
그래도 예를 들면 5월 1일까지 노코멘트로 버텨온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협상을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데뷔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전략이나 본인을 어필할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답답해한 거 아닙니까? 4시 반에 한 얘기 똑같이 계속하더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참 이 형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이제 한덕수가 사실은 이 단일화 논쟁 때문에 묻혀 있는데 한덕수의 3년 내 3년 임기, 3년 개헌. 네, 개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네.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개헌한다는 얘기인지. 그 말도 안 되는. 아무 생각이 없군요. 네, 정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예. 실제로 지금 공약도 없어요. 아니 아무런 거 네,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캠프 구성도 사실상 네. 안 돼 있다고. 네. 오로지 그 쌍권총이 깔아준 자판에 그건 믿고 지금 나왔다가 이제 지금 근데 벙칭거리죠. 근데 그 부인이 뭐 1,000억을 된다는 사람이 있다. 뭐 당신은 될 것이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1,000억을 대도 후보가 출마를 해야 되는데 공약한 줄 없이 출마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본인이 나가면 뭐 예를 들면 경제, 뭐 통상 뭐 이런 걸로 구도를 바꿀 수 있다. 그거에서 아이고. 한덕수보다 100배는 더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 반기문입니다. 그렇지. 차라리 반기문 원장님은 그래도 훨씬 근데 멋있었어. 그 반기문도 20일 버텼어요. 근데 한덕수는 저는 예전부터 5월 11일까지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뭐 계시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수 유튜버들이 아이고. 우리도 이제 지금 스픽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민주 시민들이나 여러 유튜버들이 잘라서 쇼츠로 많이 올리는데 네. 한덕수를 띄우고자 하는 게 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한덕수의 유창한 영어 실력. 지금 한덕수가 영어하는 장면을 쇼츠로 따가지고 막 뿌려 지금. 근데 뷰티풀 잉글리시. 보면은 근데 별로 이렇게 유창한 것 같지 않고 전혀 유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네. 영어 실력 유창한 걸로 나가면 시원스쿨의 이시원 대표나 이런 훨씬 낫죠. 아니 그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나갔어야지. 아, 그렇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영어도 잘한다. 참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정말 웃으면서 사실 얘기하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너무 씁쓸하죠. 한심하다. 네. 네. 한심하고 씁쓸하게 짝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오히려 22대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네. 좀 편하시겠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게 하루에 나올 수 있는 뉴스인가 싶은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도 대선 레이스가 길 텐데 이 긴 대선 레이스를 어떻게 지켜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오늘 많은 문제들이 클리어해진 네, 많이 날인 클리어.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웃긴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가면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씨 부인에 대해서 무속 논란 얘기를 네. 이제 했잖아요. 그랬더니 네. 한덕수 씨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가 진짜 당신을 비서실장을 옛날에 모셨기 때문에 차마 고소는 안 한다.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님이 해라 고소. 제발 좀 해달라. 제발 좀 해달라. 이거는 한덕수 후보 안 합니다. 그것도 변호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2012년도에 매경 이코노미에도 그 꿈과 관련된 부인의 아주 그냥 그 엄청난 이 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본인 또 서울신문에도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보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 얼굴에 인물화를 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3년 전에도 JTBC에다가 나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해서 잘 안다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경향신문 기자랑 만났을 때 처음 만났는데 봐준다 그랬죠? 처음 만났는데 말하지 말아보라고 내가 관상 봐주겠다고 유선희 기자라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분인데 그렇죠. 새하얀 진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박지원 원장이 새하얀 진실이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참 이 무속의 논란까지 대선판에 진짜 한심스러운데 홍준표 전 후보라고 해야 되겠나요? 예. 당 지도부가 음험한 공작을 펼쳐서 내가 미끄러졌다. 예. 우리 이럴 거면은 경선 비용 돌려달라. 그렇지. 오, 네. 맞는 말이에요. 50억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다 아, 합쳐가지고 50억. 다 합쳐가지고. 뭐 본인이 쓰는 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경선 비용으로 내는 돈은 그 1억 3억. 네. 그다음에 일단 3억은 들어갔고, 3억은 들어가고 그 경선 홍보 비용. 네. 아마 그 선거 경선 후보가 그 모을 수 있는 그게 30억 가량 되니까. 네. 예.
수십억 들어가는 그러니까 건 맞죠. 결선까지 간 사람이 3억 태웠고 결선 못 간 사람은 아마 2억만 그렇죠. 태웠고 이제 4강 안 된 사람은 관심이 1억인데. 많네. 돈 왜냐하면 보죠? 아니 이제 또 홍 시장님 변호사 필요하실까봐 민사소송하세요. 민사소송. 그거 말로 해가 될 일이 아니야. 소송해야 돼요. 국민의힘 상대로 소송하세요. 홍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억울함이 많은 그렇죠. 선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 6명, 처음에 8명이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 남겨놓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들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국힘 경선 비용만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50억이 든다. 그럼 왜 그 짓을 했냐? 한덕수 처음부터 그럼 데려다 쓰지. 이 얘기잖아요. 아유 정말 저는요 이 권성동 의원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이 국민의힘의 이 집행부로 나서면서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소감이 있네요. 네. 그냥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하기 바빴지 그 외에 한 일이 없어요. 네, 거부권은 맞습니다. 무조건 거부권 민주당이 법안만 냈다 하면 거부권만 행사하고.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윤석열이 민주당 선거의 그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엑스입니다. 이 쌍권이 상황실장이에요. 아유 정말. 조직의 비밀을 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는데.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내일 현충원 앞에서 탈당 소식을 기자회견으로 전하면서 대선 후보 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나가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혹시 민주당에서 뭐 입당 요청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의원님? 뭐 특별하게 입당을 요청하거나 그건 아니지만은 그 김상욱 의원의 지금까지 행보, 그다음 생각, 그런 내란을 막아낼 때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힘당에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전부 김상욱 의원은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랬죠. 대부분이. 예, 그걸 보면은 본인의 그 정치적 소신은 확고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국힘당은 보수의 원칙과 기본마저 상실한 정당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선을 긋기로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때 김상욱 의원 표현 그대로 오히려 보수의 원칙을 민주당이 더 잘 지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사실상 국힘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반증하는 겁니다. 유서영님께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꼭 투표합시다. 대통령 이재명이 대한민국 우리가 꼭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제 4번 리스크 이제 그런 말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선 레이스는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날아다니고 있는 판국인데요.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0%, 한덕수 후보 21%, 김문수 후보가 14%인데 뉴스원에서 여론조사한 내용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더 올라갈 일만 남은 것으로 지금 보여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선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50%를 넘어가면 더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 한계예요? 그러니까 50을 가면 51이 나오면 사실상 선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50 언저리까지 갔다라는 건 거의 다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의미고, 근데 이번 선거는 구도 자체가 내란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내란 심판, 윤석열 심판 이런 선거 아닙니까? 그 구도 자체가 원사이드한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수층들이 상당 부분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실망이 크죠. 네, 조선일보 기사 댓글에도 달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구도와 인물에 있어서 모두 좀 압도적인 우위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다음 인물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 인물도 4명밖에 안 써놨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와, 이준석은 생각보다 많네요. 5%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씨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외 인물 1%, 없다가 8%, 모름 응답 거절이 1%였습니다. 근데 모름 응답 거절보다도 지금 없다가 8%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놀랍네요. 결집이 된 거고 지금 보면 숫자의 차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이제 5대 3대 0.5 구도거든요. 이 구도는 이제 한 지난주부터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가 자리를 잡은 게 오늘
그 말하자면 그 고법의 연기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그렇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의 탄력 같은 거는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 누굽니까? 김문수와 한덕수, 김덕수 해갖고 김문수와 한덕수의 싸움이 사람들이 네. 진짜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되면 이 3이 무너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네. 예. 그렇군요. 참 50이라는 게 사실은 꿈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 더구나 다자 지금 구도에서 50%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건 앞으로의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크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저기서 주목할 만한 게 그 세 후보를 다 합쳐도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예. 세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층이 다 집결했을 때도 40%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이재석, 한덕수 합쳐가지고 40%, 네. 이재명 후보는 50% 이런 얘기죠. 저 결과를 놓고 보면은 김문수가 한덕수와 단일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예. 뭐 안 예. 될 건데 뭐 하려고. 예, 한덕수가 단일화할 명분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그 이재명 후보하고 좀 대등한 위치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나 도찐 개찐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여러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 있고 김문수 후보하고. 그렇죠. 예.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전라권, 충청권을 돌면서 정말 행보를 골목골목 경청 투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북 진안군, 임실군, 익산시 그리고 충남 청양군, 예산군을 찾는 일정으로 오늘 일정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충청도와 전라도가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요 근처에 있는 소도시도 같이 방문을 해서 2차 경청 투어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매우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분석했을 때는 중도층에서 소위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 이후 거의 5% 가까이 오히려 더 늘어났군요. 늘어났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중도층에서 5%는 어마어마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네. 민주당 당원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면서요. 네. 내가 원래 경기도 이렇게까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천 명씩.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이재명 지지하지는 않았는데 어쩔 수 없다. 내가 지지해야 되겠다 이랬다고. 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경북도당도 엄청 예. 경북도당도? 네, 경북도당 네. 당원가입 엄청 늘었대요. 예, 경북까지. 예, 그렇군요. 대구 경북이 심상치 않은. 예, 지금 뭐 기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표를 계산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정당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한 6대4 나오겠지. 그럼 뭐 대구 경북에서는 8대2 정도 나오겠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이 구도가 상당 부분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대나 뭐 지역이나 뭐 이런 거에서의 기존의 투표 공식들이 굉장히 무너지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에 대한 분노도 뭐냐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의 구도. 근데 누군가가 이 구도를 인위적으로 흐트러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투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는 뭐냐면 네. 우리는 졌다. 이러면 투표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양쪽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이후에 중요한 여론조사 3가지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상황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5%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19% 이준석 후보가 6%로 나왔고요.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으로 나온 그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6%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23%를 차지하는 걸로 나왔답니다. 또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지난번에 또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1%를 얻었고요. 또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에서도 53%로 역시 다 과반이 지금 넘었다는 얘기고요.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했던 이 1,013명 대상으로 했던 전화 면접 방식 이 조사에서도 중도층의 53.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나왔다는 거고요. 한덕수, 그 다음에 김문수, 이준석 이런 식으로 지금 퍼센테이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은
50%가 다 어쨌든 넘는다. 네. 이건 되게 안정적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중도층은 53.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한덕수는 12% 그렇죠.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리고 그렇죠. 중도층에서 예. 그리고 김문수의 후보의 경우는 9.3%.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벌어져 버리고 있어요. 중도층이 완전히 지금 쏠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한덕수, 김문수 합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네. 결국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권에만 집중하는 게 맞는 것이지 뭐 사실 대권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 가입 많이 해달라. 본인을 위한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제 가입을 해달라. 이 요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미 안철수 이제 후보도 대선은 열받았어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열받았어요. 너 왜 당원 가입하라 그러니? 너 당권에 관심 있니? 아이, 옛날에 참. 이준석이 당대표 쫓겨나고 나서 맨날 오는 게 그거거든. 당원 가입하기 좋은 법입니다. 맞아, 맞아. 그런 거 같긴 다 잘 알아요. 약간 이준석 닮은 것 같은데. 김재원을 라이벌로 생각하시면 이준석과 저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래요? 저 혼자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걔는 날 몰라요. 뭐 굳이 친구라고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어쨌든 오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지금 현 상황을 좀 지켜봤고요. 정말 기자들 너무 바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또 정치인들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바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아마 이제 이 법원에서의 태도, 전향적인 태도에 힘입어서 더 많은 민심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쏠릴 텐데 저는 그래서 이쯤에서 꼭 후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줄 공약 그리고 실제 정책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좀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외부 혹은 바깥과의 전쟁이 아니라 본인과의 전쟁 또 내지는 우리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후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연락을 해서 말씀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국회의원 조계원. 저는 사실 조계원 의원님 성함 듣고 정계원이랑 무슨 관계일까? 이런 이름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조계원이 무슨 뜻이에요? 죄송한데. 예, 뭐 조계원 총무원장인가? 그러네. 아니고요. 예. 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예. 하여튼 멋있고 독특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 이름이 좋은 감사합니다. 이름이니까 국회의원까지 네. 하셨죠. 예. 그렇죠. 좀 독특해서 네이버 검색할 때 이거 조계원하고 하면은 저만 나옵니다. 경쟁자가 없는 이름. 예,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예. 영희는 많이 나오는데. 예.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우리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 김문수로 검색하면 네. 본인이 지금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름이 맞아요.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예. 삭발투쟁도 삭발 하셨고 투쟁도 사실은. 하고. 네. 그리고 제가 김문수 의원이 팬입니다. 자, 국회의원 조계원 후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농협이고요. 351-1325-7548-13 농협 351-1325-7548-13입니다. 사진 콕 찍어가지고 조계원 의원을 후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죠.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니까 혜택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단 한 건의 해킹 사고도 없었다고 하고요.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으니까 안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송 많이 봐주셨는데요.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즘 스픽스 열리라고 있으니까 응원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정계원 대표 칭찬해주면서 힘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늘 또 속 시원하게 편하게 그래도 조금 뭐 사실 삶은 고달프죠. 우리 삶은. 그렇지만 어쨌든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 끝에 사실 이제 월요병 같이 뭐가 좀 찾아오는 시기였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좀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다가오는 6월 3일
내란을 막아낸 투표혁명을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을 네. 투표혁명으로 꼭 승화시켜가지고 내란의 완전 청산 그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케이 지인님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자만하지 맙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장상우님 비상계엄 대통령 선거를 사법농단들을 망칠 뻔했는데 다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린풀님 경호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경호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장병준님께서 대선 끝날 때까지는 표정 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이미지를 다가가는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늘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